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기본서 165페이지 3장 재산세입니다. 여러분들 재산세 펴놓으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재산세는 여러분요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재산세 시험 문제 출제는 세 문제가 거의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 문제가 재산세에서. 자, 그럴 때 재산세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성격이요, 특징,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 대상,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느냐, 과세 대상. 근데 그 중에서요, 특히 토지를 보유할 때, 토지는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뭐 공장 용지 1000평이 있고요, 나대지 1000평이 있고, 농지 1000평이 있어요. 그러면 면적이 똑같다고 세금을 똑같이 부과할 수는 없잖아요. 농지나 나대지나 뭐 공장 용지나. 그래서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유형을 구분해서요, 토지 유형을 구분해서 과세를 하는데, 이 토지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이걸 묻는 문제가, 이제 직접적인 토지형 구분을 묻는 문제는 가끔씩 여기 이제 출제가 되는데, 간접적으로도 이게 또 세율이라든가 등등 재산세에서 또 종합부동산세에서도 과세상 문제를 풀 때 토지형 구분을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이 토지형 구분이 간접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토지형 구분 문제가 29회 시험 때는 시험 전에 그랬어요. 제가 토지 유형 구분 29회 시험 때 가끔 나오는 건데 나올 차례가 됐다 올해. 그래서 제가 강조드렸고, 자 29회 때 나왔어요. 제가 작년에는 토지 유형 구분은 직접적으로 출제 가능성은 낮지만 간접적으로 재산세, 세율 등 여러 가지 관계가 있고 또 종합부동산세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토지 유형 구분이 간접적으로 또 의미가 있어가지고 별표시 2개 썼는데, 작년에 재산세에서 요 세율과 묶어서 토지용 구분이 나왔고, 또 역시 또 종합부동산세에서도 문제 풀 때 토지용 구분을 할 수 있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고요. 지문이나 있었고. 그래서 토지용 구분이 간접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역시 31회 시험에서도 토지용 구분은 직접적으로 출제 가능성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역시 의미가 있다는 거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느냐, 이 납세 의무자 있잖아요. 역시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 역시 또 여기 이제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 거의 매년 나오다가 최근에 이게 납세 의무자가 29회 시험 때는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고 30회 시험에서는 안 나왔는데, 납세 의무자가 여전히 시험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납세 의무자가 독립한 문제로도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세금 계산하려면 과표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느냐, 이 과세 표준과 세율,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거냐는 건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역시 재산세도 작년에 세율에 관한 문제가 나왔지만 역시 또 과세 표준과 세율 역시 또 항상 또 출제 1순위입니다. 항상 중요하고요. 재산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갈 것인지, 또 재산세 납세 절차, 재산세는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보통 징수하는 세금인데, 자, 그 징수에 관한 요 얘기는 또 역시 또 항상 종합 문제 나올 때 독립화 문제도 나오고 또 종합 문제 나올 때 지문 한 줄 나오고 해서 납세 절차는 항상 또 중요하고, 올해는 특히 납세 절차에서 분할 납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재산세가 비과세 되느냐, 이 재산세 비과세가 최근에 보면 독립화 문제도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오고요. 이 비과세가 역시 또 최근에도 또 잘 또 지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재산세 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65페이지 보시면 3장 재산세에서 제1절 재산세 총설이요, 1 재산세 의입니다. 여러분 의는 그냥 읽어볼게요. 재산세는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보유 사실에 대해서 과세는 보유세이며, 보편성, 안정성, 응익적, 응할응이고 익은 수익성을 말합니다. 응익적 성격을 가진 전형적인 대중세로서 특별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 또 그 다음에 시군구의 독립세로서 그 수입을 일반 재정수에 충당하고자 하는 보통세이다.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세금을 보통세라고 그랬죠. 보유세제 개편 전에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이런 건 좀 필요 없고, 일단 자, 토지에 대해 과세했으나 보유세제 개편 후 종합토지세가 폐지돼서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로 과세하고, 주택은 건축물에서 분리해서 주택과 부속세를 통합해서 주택분재산세로 과세하게 됐다는데, 어떤 얘기인지, 이거 형광펜으로 뭐라 이걸 줄고 그래. 아이고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거지 이런 거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는 거지. 이런 것까지 형광펜 줄다고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하고 저기 한지, 이건 그냥
자, 재산세를 그냥 이렇게 소개한 거고 한번 읽어보시는 거고 재산세 특징입니다. 지방세입니다. 그 지방세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여기서 말한 특시군구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아래 나오지만 그 다만 특별시 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세 및 구세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건 참고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조세 총론할 때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우리가 재산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어떤 재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 재산세를 만약에 100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말하자면 이 비율은 뭐 법에 의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50%는 아이고 제 책에 나오려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50%는 특별시세로서 과세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50%는 여기 이제 자치구세로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100을 내면 50%는 서울특별시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구로 들어간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울은 여러 구가 있는데 지방 재정 자립 그 불균형 문제가 또 많이 심하죠. 그래서 돈이 넘쳐나는 지방 재정 자립도 돈이 넘쳐나는 구가 있고 어떤 구는 돈이 모자란 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특별시 같은 특별시에서는 이 서울특별시에서 50% 받아가지고 자기 수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구에 골고루 배분해 줍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같은 특별시만 이렇게 특별시세와 구세로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예외적인 거고 누가 여러분한테 재산세 과세권자, 과세 주체는 누구냐 그러면 시군구, 시장군수, 구청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물론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 주체, 과세권자는 제주특별자치 도지사예요, 서귀포시장이에요. 제주특별자치 도지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되니까 그냥 생략이고 재산세 과세 주체 누구냐? 시군구입니다. 다만 특별시만 이렇게 특별시세와 구세로 이렇게 나눠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 재산세는 시군 구세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참고 내용입니다. 그거는 특별시와 그 다음에 구세 이거 참고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66페이지 2번에 분할납부 및 물납제도 세금 일시불 납부 원칙에 예외로서 분할납부 나눠낼 수 있는 분할납부 세금 금전 납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물납이 허용되고 있죠. 자,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는 뭐마냐? 재산세만 허용된다. 그래서 재산세는 물납과 분할납부 다 허용되는 세금이라는 거 밑줄이고 그 다음에 재산세 물세 그랬는데요. 자, 우리 지방세 주요 3개 세목은 원칙 물세예요. 그래서 합산과세예요, 개별과세예요? 개별과세입니다. 물건 각각. 재산세는 재산 소유자의 인적 요건은 고려하지 않고 개인 법인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액의 재산에 대해서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물세다. 그래서 물건 각각 개별과세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 인세력 성격이 있다 그랬습니다. 합산과세한다는 거. 그죠? 그래서 동일한 시군이나 구역 내에 A 상가와 B 상가 토지가 있다면 소유자로 합산과세한다. 그래서 인세력 성격도 있다. 원칙은 주택 같은 것은 동일한 우리가 시험에서 다음 중 물세 인조세는 인세 인조세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조세 총론에서 우리가 용어 설명 이거 취득세 할 때 용어 설명 드렸고 이거 그래서 다음 물세 인조세는 인세 인조세 이건 안 나와요. 이건 학자들이 인세 물세 분류하는 거라. 그런데 다만 이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다고 그랬죠. 30회 시험에도 나왔고 27회 시험도 나왔고 동일한 시군구 하나 구역 내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할 때 소유자별로 주택 가격을 합산해서 계산해요? 아니면 주택별로 각각 계산해요? 주택분 재산세 부과할 때 광명시에 갑이라는 사람이 A주택, B주택, 주택 2채가 있어요. 주택별로 각각 계산, A주택은 A주택, B주택, B주택 각각 계산해요? 아니면 소유자별로 주택 가격을 합산해서 계산해요? 각각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각각 계산하고, 근데 토지만 예외적으로, 동일한 시군구 하나 구역 내 A 상가 토지와 B 상가 토지가 있다. 그럼 그 가격을 소유자별로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응익세 이런 거예요. 그냥 말뜻만 짐작하고 지나가면 돼요. 응할응이고 익은 수익성이에요.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 이걸 뭐라고요? 응익과세. 그 다음에 보통징수, 재산세는 지자체 장애 세금 계산에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보통징수하는 세금이고요. 자, 그런데 그 고지서를 받고서 납부기 하는 세금을 미납부했다. 그럼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부과되고요. 그 다음에 7번 소액징수 면제.
우리 조세총론에서 했습니다.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는데, 자, 이거 뒤에 또 나오지만 밑줄입니다. 거기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재산세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합니다. 2,000원이면 징수하는 거고요.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는 거. 소액 징수 면제 규정 두고 있다. 밑줄이고. 8번, 자,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부과한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 부과한다는 거. 30회 지문에도 나왔지만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우리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재산세, 사실주의 과세. 그래서 실질과세는 직정되니까 사실주의 과세니까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 한다? 무관하게 과세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도 그 옆에다가 사실주의 과세 써놓으세요. 자, 재산세 역시 사실주의, 실질주의 과세합니다. 사실주의, 실질주의 과세하니까 자, 재산세 역시 또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 이렇게 써놓으세요. 무관하게 과세한다는 거. 그래서 재산세 역시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하죠. 등기 등록 허가 등의 형식 갖출 때 부과하지 나머지 주요 세금들은 부동산 세금들은 다 사실주의 실질주의 과세하니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는 거.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 거기 8번 사실상 현황에 의해 부과. 자,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실주의 과세한다는 거. 그래서 재산세도 역시 실질주의, 사실주의 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167페이지 봅니다. 대상과세예요. 이건 말뜻만 알면 돼요. 재산세는요, 지자체장은 과세 대상의 종류에 따라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같은 대장을 작성, 기록하고 비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를 대장과세하는 조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대장을 작성, 기록하고 비치하기 때문에 대장과세하는 조세다. 말뜻만 알면 돼요. 10번입니다. 세부담 상한의 설정이에요. 우리가 다음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올해 전년도 세금과 올해 세금을 비교해서 전년도 세금에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담 상한에 관한 거 다음에 제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2절 재산세 납세무자와 과세상 이렇게 나오는데요. 재산세 납세무자 제2절, 자, 과세상 여러분들 별표에 3개 하시고요. 재산세, 납세무자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게 최근에만 지금 조금 뜸한데 그래도 작년에 안 나오고 그랬지만 납세무자는 올해 31회 시험에서 독립화 문제로 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요. 167페이지 납세무자, 자, 재산세 납세무자 나오는데 과세 대상부터 먼저 보면 좋긴 한데, 일단 우리 교재 순서가 이렇게 납세무자 나와 있으니까 납세무자를 한번 보고, 자, 그 다음에 과세 대상도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167페이지 납세무자를 먼저 봅니다. 원칙적으로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이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밑줄입니다. 자, 시험에서 항상 재산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는 판단합니다. 항상 뭐든지. 그래서 납기 개실 현재.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납기 개실. 재산세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면 납기 개실 아니고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항상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있고 이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밑줄이요. 납부할 의무가 있다 밑줄입니다. 재산세 납세무자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이다. OX요. X입니다. 대장상의 소유자면 공무상 소유자라는 얘기인데 아니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공무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심화에 보니까 과세 기준일에 재산이 양수된 경우에 납세의무자 그랬는데요. 자,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대상 재산이 양수된 때는 양수인을 사실상 소유자로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본다 그래서 밑줄짝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러니까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이따가 이제 요거는 어떤 얘기인지 한꺼번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좀 이따가 제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양가로 2번을 좀 봅니다. 공유재산의 경우 보겠습니다. 공유재산은 공동 소유의 줄임말이고, 그죠? 공동 소유의 줄임말이고, 공유자들은 지분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납세의무자냐? 공유재산은 자 밑줄입니다.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가로도 밑줄입니다.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누가 납세의무자? 지분권자입니다. 공유재산 지분권자. 이걸 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재산이 있는데 공유재산이 있어요. 갑과 을이 공유하는 공동 소유재산인데 그럴 때 갑 지분이 60%고 을 지분이 40% 공유재산입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가 될 것이냐?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냐? 공유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X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 아니고 공유자 각각. 자, 지분권자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래서 갑은 60% 지분에 대해서, 을은 40% 지분에 대해서 공동소유자 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서 근데 공유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X고, 지분권자 각자고, 또 지분에 표시가 없어요? 그러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 각자가 50%씩 지분권자 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꿔서 나왔냐? 공유재산의 경우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유자 중에서 최연장자로 한다. X여러분들 또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아닙니다. 공유재산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 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50%씩 각자가. 자, 그래서 이렇게 공유재산은 좌우지간 지분권자라는 거 꼭 기억하고요. 넘어갑니다. 168페이지 양가로 3번을 보겠습니다. 양가로 3번을 보니까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를 건축물과 부속토지, 자, 쫙 밑줄입니다. 여기 시가 순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포인트는 시가 순액 비율 있죠? 시가 순액 비율에다가 대조구리 땡냐해서 면적 비율 X예요. 자,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눠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면적 비율 아닌 것보다 시가 순액 비율로 나눕니다.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주택이 있어요. 자, 주택이 있는데 과세상을 미리 봤으면 좀 좋지만 그래도 한번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니까 보세요. 주택은 자, 주거용 세대원들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로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우리가 주택이라고 해요. 그럴 때 주택에 대해서 원래는 주택은 항상요, 나중에 배우는데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입장, 주택은 건물과 일정 면적의 토지를 공시가격 평가할 때도 항상 같이 시가총액 평가할 때도 일정 면적의 부속 토지를 포함한 가격으로 통합해서 평가하고, 과세할 때도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해서 주택분 재산세를 원래 과세해요. 원래 이게 원칙인데, 근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의 소유자는 갑이고 부속 토지 소유자는 을입니다. 이럴 경우에 주택에 대해서 이제 재산세를 계산했어요. 이 주택에 대해서. 이 나온 세액에 대해서 누가 납세의무자가 될 것이냐, 주택의 건물 소유자냐, 주택 소유자냐, 아니면 토지 소유자냐는 건데, 자, 그럴 때 이 나온 세액에 대해서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될 때는 주택분 산출세, 주택에 대한 세액에 대해서 주택의 건물과 토지요, 원래는 하나로 공시가격 평가하지만 이럴 때는 따로, 자, 주택의 시가순액을 각각 토지 가격과 주택의 공시가격을 따로따로 평가해봐요. 그랬더니 이 시가순액 비율이 6대4의 비율이다 그러면 이 나온 세액에 대해서 자, 60%는 토지 소유자 을이, 40%는 주택 소유자 갑이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는 주택에 대한 산수액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 면적 비율 아니고 뭐 시가 순액 비율로 나눠서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면적 비율 X고요. 바꿔낸다 그러면 양가로 4번을 봅니다.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 되는 경우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 밑줄입니다. 누가 납세의무자?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위탁자 아니라는 거. 예전에는 이게 위탁자였다가 25회 시험 때 수탁자로 바뀌고 고해 시험 나오고 그 26회도 나오고 또 29회 때도 지문에 나오고,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이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느냐? 신탁법이나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느냐? 갑 있고 을이 있습니다.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고요.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가 있어요. 수탁자 병이 있고요. 자, 그랬을 때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A 토지하고 A 다시 토지를 신탁했고요. 그 다음에 을은 B 토지를 신탁했어요.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대해서 누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냐? 자, 누가 납세의무자라고요? 누가 납세의무자예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위탁자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실질과세원칙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실질과세원칙은 실질 권리자와 명의자가,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세금은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에 의해서 귀속시켜라. 실질적으로 세금을 귀속시켜라. 그래서 실질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됐었잖아요. 실질과세원칙. 원래 그게 원칙인데요. 보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신탁재산이요, 대외적으로는 병명의로 등기 등록이 됩니다. 자, 그런다 할지라도 자, 실질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니까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 소유자에게. 그래서 예전에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했었어요. 그런데 왜 25회 시험 그때 고해 개정이 됐냐면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 사람들이 보세요. 위탁자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을 다 신탁하거나 이렇게 해놓고 세금 안 내고 그냥 나 배째로 나가요. 그러면은 과세당국에서 세금을 추정할 때 이 사람 명의로 된 재산 압류해서 저 공매처분에 넘겨야 되는데 이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세금 추징의 문제 때문에 지금 수탁자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수탁자로 바꾸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고요? 이 수탁자한테 재산세 고지서를 보내요. 그러면 수탁자가 위탁자한테 야, 재산세 고지서 날라왔어. 빨리 재산세 얼마 줘. 빨리 내게. 그래서 받아낼 거 아니에요. 안 줘요? 안 주면 여기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재산세를 낼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 추징 문제 때문에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이렇게 신탁법에 의한 신탁한 재산,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의무자냐? 수탁자입니다. 수탁자. 근데 시험에서는 위탁자로 바꿔서 나오겠죠? 위탁자 아니고 누구다? 수탁자다. 이해하셨으면 결론만.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한 재산, 수탁자 납세의무자다. 결론만 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은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필수예제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필수예제 문제를 봐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이따가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어디 보냐면 169페이지 이 예외에 한번 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 연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다. 그래서요, 양가로 1번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누구라고요?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다. 밑줄 짝입니다. 그럼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떤 얘기냐? 우리가 여러분 자, 쭉 한번 이쪽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자, 매매했습니다. 매매했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잔금을 언제 치렀냐면 5월 31일 날 2020년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어요. 자, 그랬을 때 당연도 재산세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될 것이냐? 항상 재산세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러면 자,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갑 명의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는 갑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항상 재산세는 뭐든지 판단합니다. 그러면 근데 5월 30일 날 잔금을 치렀으니까 6월 1일 현재 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누구예요? 매수인 을이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 자,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아까 원칙적으로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뭐예요?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실질과세원칙상 등기 안 돼도 괜찮아요. 등기 안 돼도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면 납세의무자가 돼요. 그래서 사실상 소유하는 자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먼저 첫 번째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건데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의 변동 등의 사실이 있는데 그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서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요.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지금 공부상 소유자가 예외적으로 된다고 돼 있네요. 그러면 다시 보세요. 예를 그러면 자 이런 경우에 누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것이냐. 원칙은 과세기준 6월 1일년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예요. 등기 안 됐어도. 그렇죠, 여러분들? 원칙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요. 나중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런 게 있어요. 권리 변동인데 잘 보세요. 권리 변동이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는요. 등기가 됐다 5월 30일 날 그럼 완벽하게 매수인 납세의무자인데 등기가 자 권리 변동이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는요. 나중에 나오는 건데 이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6월 10일까지 계약서 첨부해서 시장문수한테 이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하게 돼 있어요. 신고했어요. 공무원이 딱 보니까 등기는 아직 안 됐지만 5월 30일 날 잔금을 치렀으니까 6월 1일년제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누구예요? 매수인을 알게 되죠? 그래서 매수인은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권리변동이 있으면 신고를 해주게 되는데 이런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과세권자는 언제 잔금 치료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권리변동 사실을 있는데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 그럼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 과세기준 6월일년제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인데 권리 변동 등이 있는데 이 신고를 안 해서 과세권자가 언제 잔금 치료 이런 걸 몰라.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누가 된다?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꿔서 나왔냐? 권리변동 등이 있는 경우에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이다. 이렇게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 또 권리변동 등인 경우에 권리변동 사실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이다. 자, 보세요. 권리변동 사실이 있는 경우에 권리변동 사실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이다. 아니죠?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해서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있게 되면 사실상 소유자인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으면 누가 된다?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 그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잠깐 보세요. 그러면 잠깐 보세요. 아까 우리 앞 페이지에서 이런 것도 배웠어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은요, 여기 봅니다. 사실은 이런 거예요. 뭔 얘기냐면 부동산 매매합니다. 당해연도 재산세 누가 낼 것이냐, 누가 납세의무자가 될 것이냐. 오늘 지금 카페 보니까 어떤 수강생분이 또 질문했는데 요거 질문했더라고요. 제 카페 과세기준일 6월 1일 날 잔금 치렀을 때 누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지를 물어봤는데 이걸 보세요. 6월 1일 이전에 만약에 잔금을 치렀어요. 6월 1일 이전에 잔금이 치러졌어요. 그럼 당해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누가 된다고요? 네? 6월 1일년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니까 원칙적으로 누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소유자, 매수인을이 되는 거예요. 근데 6월 1일 지나서 잔금이 치러졌어요. 자, 그러면 누가 납세의무자가 돼요? 네? 그럴 때는 매도인이 6월 1일 날 자, 완벽하게 소유하고 있으니까 매도인 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도 재산세나 종부세도 종합부동산세도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하니까요. 재산세나 종부세, 보유세를 당연도 부담하지 않으려면 잔금을 언제 치르는 게 좋냐? 6월 1일 지나서 치러야 돼요.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러주면 매수인이나 사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필이면 6월 1일 오전 12시에 만나서 잔금을 치렀어요. 과세 기준일에 양도 양수가 있다. 잔금을 치렀다. 누가 납세의무자입니까? 아까 살짝 봤는데요. 앞 페이지에서 아까 과세 기준 6월 1일 날 양도 양수가 있다. 요거는 예규에서 지방세법 기본 통칙에 나오는 건데 누가 납세의무자예요? 매수인 납세의무자입니다. 매수인이. 그러니까 6월 1일 과세 기준일에 양도 양수가 있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 양수인.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도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6월 1일 지나서 6월 2일은 괜찮아요. 근데 6월 1일까지는 잔금을 치르면 누가 낸다? 사는 사람이 당연도 재산세 내는 거예요. 6월 1일까지는. 아셨죠?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여기 보세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자, 권리변동 등이 있는데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를 알 수 없을 때 공부상 소유자. 하나가 더 있는데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일단 한번 제가 먼저 설명드릴게요. 종중재산인데요.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요. 종중재산인데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이 종중수임을 신고 안 했을 때 얘긴데요. 어떤 건지 교재 잠깐 뒤에 한번 넘어갔다 올게요. 어디냐면 여러분이요. 170페이지 한 장 넘기셔서 170페이지 양가로 4번을 보겠습니다. 양가로 4번을 볼게요. 네. 어떤 거냐 양가로 4번.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그래서요.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그러니까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요. 종중수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미출입니다.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를 물린다. 당연하지.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종중수임을 신고 안 하면 화상계에서 어떻게 알아요? 이게 종중재산인지. 그러니까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 그냥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공부상 소유자예요. 근데 법령의 반대 해석으로 종중수임을 신고했다 그러면 누구고요? 그때는 종중이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드렸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보세요. 167페이지 아까 167페이지 그 심화에서 과세 기준일에 재산이 양수일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요? 양수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거. 양수인이라는 거. 자, 그다음에 다시 168페이지 받고 169페이지 예외 양가로 1번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 어떤 얘기인지 말씀드렸죠?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 변동이 되는데 신고하지 않아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양가로 2번 사용자가 되는 경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재산세 과세기준제 쭉 밑입니다.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누가 나든다고요? 사용자요. 사용자. 자, 그럼 이게 어떤 얘기인지 소개해 드릴게요.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 어떤 경우인지 우리 교재 뒤에 나와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누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냐. 소유권 귀속 불분명하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뭡니다.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이 소송 중이에요. 소송 중. 소송, 쟁송 중인 경우, 소송 중인 경우. 자,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에 대한 공부상 소유자예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서로 자기 거라고 소유권을 놓고 다투고 있어요. 그럼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누가 승소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죠? 재판 끝날 때까지 누구 건지 누가 승소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 소유권을 놓고 쟁송 중일 때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다 누가 납세의무자냐. 재산세는 현재 수익세이기 때문에 현재 이 자산을 사용하고 있는 누구예요?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자, 다시요. 또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자, 사용자라는 것 또 하나 또 있습니다.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입니다.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행방불명, 이런 경우에도 자,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그럼 누가 납세의무자? 사용자입니다.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바꾸느냐?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이다. 그럴듯하죠?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으니까 공부상 소유자 그렇다잖아요. 근데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지금 소송 중에 있거나 그 사람 어디 간지 알 수 없으니까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사용자입니다. 공부상 소유자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사용자가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공부상 소유자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170페이지로 갑니다. 170페이지 보시니까 170페이지 보시니까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나왔는데 하여튼 자,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를 말합니다. 내려오고요. 뭐 줄고 외울 건 아니고요. 말뜻만 알면 돼요.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게 어떤 건지. 양가로 3번을 봅니다. 주된 상속자가 되는 경우 보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요,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몇 줄입니다. 계속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 안 했어요.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하는 건데 상속 등기가 안 됐다는 것은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그 재산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라도 신고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과세권자는 어쩔 수 없어요. 이분이 사망 신고에 의해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한테 재산세 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상속 순위를 보고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시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 이행되지 않고 누가 상속받을 포기할지 모르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누가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지라도 신고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그럴 때는 누가 납세문자냐? 행정 안전운용자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부함을 준다. 쫙 밑줄입니다. 그래서 주된 상속자가 그러면 누구냐고요? 자, 그 시마에 나와 있습니다. 주된 상속자 결정의 1순위 체크입니다.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자, 여러분, 자녀들은 상속 지분이 1, 다 똑같아요. 아들이든 딸이든 장남이든 차남이든 똑같습니다. 상속 지분이. 근데 배우자는 거기다 5할을 가산해서 1.5예요. 그러면 상속 순위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 그러면 누가 주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주된 상속자가 됩니다. 상속이 가장 높은 자. 그 다음에 2번,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이 2명 이상이다. 그럴 땐 누구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연장자가 주된 상속자로 결정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배우자가 2명 이상일 리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배우자가 2명 이상이면 좋은 건가? 어떤 순간한테 배우자가 2명 이상이면 좋은 건가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뭐죠? 그걸 일처 다부제? 어떻든 간에 좋은 건가요? 제가 그랬더니 어떤 주부생이 한 명도 귀찮아 죽겠는데 2명씩이나 저는 싫어요. 그러면서 어떤 수강생분이 있었는데 그런 수강생이 있었는데 한 명도 그냥 피곤해 죽겠는데 2명씩이나 더 피곤하다고 싫다고 하는 수강생이 있었는데 어떤 간에 배우자가 2명 이상일 리는 없고 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들만 쫙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상속지분이 다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면 누가 주된 상속자가 되느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가 됩니다. 자, 재산세 납세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속 개시된 재산 한번 볼래요? 요걸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조금 더 해드릴까요,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상속이 개시된 재산이요. 상속이 개시된 재산. 그러면 이걸 좀 더 제가 한번 정리해드리면 물론 뭐 심화 과정에서 좀 더 정리해드릴 거지만 한번 보세요. 상속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 등기가 안 됐어요. 그러면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하는 건데 상속 등기가 안 됐다는 것은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른다는 거고 누가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사실상 소유자 신고라도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과상국 입장에서는 누가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지도 모르고 누가 상속인도 모르고 이럴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누굴 납세문자라고요? 주된 상속자, 상속 순위를 보고 주된 상속자 결정에서의 1순위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이다 그러면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이렇게 기억하는데요.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꿔서 나왔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세문자가 된다. 상속인 아니에요. 주된 상속자지 공동상속인 각자가 아닙니다.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르는데 상속 등기 안 됐기 때문에 공동상속인 각자 아닙니다. 주된 상속자고. 또 보세요. 이번에 법령의 반대석으로 잘 보세요. 상속 등기가 안 됐는데 누가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지 사실상 소유자 신고는 됐어요. 그럴 때는 이제 신고가 됐으니까 누구예요? 그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문자가 됩니다. 사실상 소유자가. 이번에는요. 상속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 등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 누가 납세문자가 되냐? 상속 등기가 되면 누구다? 상속인이에요. 여러 명일 때는 공동 상속인이 납세문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 상속인, 주된 상속자 구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상속 등기되면 상속인이지만 상속 등기 안 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되면 주된 상속자라는 거. 이렇게 해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우의 수에 따라서 반대석도 정리해 둡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실제 종중재산인데 공무상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종중세금을 신고 안 했다. 그러면 누가 납세문자가 된다고요?
공부상 소유자.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공부상 소유자고. 종중 소임을 신고했다 그러면 누구고? 종중이고. 실질에 의해서 부과하니까 종중재산이 공부상은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는 종중재산이다. 그럼 종중이 납세무자. 종중 소임을 신고 안 했을 때 누구고? 공부상 소유자.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양가로 5번을 봅니다. 국가, 지자체, 지자체의 조합과 이 첫 번째 요건입니다. 대시 끊고 동그라미 기억번이요. 첫 번째 요건. 반드시 국가, 지자체, 지자체의 조합과 거래했어야 돼요. 재산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대시 끊고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그냥 매매계약 아니고 국가 등과 어떤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야 돼?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대시 끊고 동그라미 디귿번입니다. 그럴 때 누가 납세무자라고요? 매수계약자가 재산세 납부를 물린다. 밑줄자이고요. 그래서 국가 등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누가 납세무자? 매수계약자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연부금을 다 치르기 전까지는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대금 지급하는 연부금을 다 치르기 전까지는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국가 등의 소유예요. 근데 매수계약자가 인도받아서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아가지고 이미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무상사용으로. 그러면 공부상으로는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수계약자한테 권리변동이 됐다고 봐서 누굴 납세무자느냐? 매수계약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가, 지자체, 지자체의 조합과 엔드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았을 때 누가 납세무자? 매수계약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 국가 등이 선수금을 받아 쭉 밑줄입니다. 국가 등이 선수금을 받아 매매형 토지를 조성한 경우에 해당 토지 조성이 사실상 완료되어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역시 그 매수계약자,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납세무자로 봅니다. 밑줄자에게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매수계약자를 납세무자라고 하고. 한편 국가 지자체가 아니라 일반 법인으로부터 연부 취득 중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무상사용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누가요? 매도인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이게 참고적으로 한번 줄거놓고 알아두시고요. 자, 반드시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연부매매계약 체결로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았어야지 일반 법인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했을 때는 매도 법인이 납세무자가 돼요. 매수계약자가 아니라. 이건 뭐 깊은 내용이어가지고 이건 나중에 보고 오늘은 어떻든 간에 하여튼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는 누구다? 매수계약자. 이것만 잘 기억하고 일단. 양가로 6번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및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자 여기 또 밑줄입니다.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냐고 채비지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무자냐?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 자, 공사비용에 대체하기 위한 땅 채비지에 공익적 공공의 목적에 쓰려고 보류해놓은 보류지 이거 사업시행자라는 것.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받고 나올 수 있느냐?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 채비지 보류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무자는 사업 시행 전 토지 소유자이다. 아닙니다. 사업 시행 전 토지 소유자 아니고 또 시공회사하고 사업 시행 전 다릅니다. 시공회사도 아니고 사업 시행 전 토지 소유자도 아니고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무자? 사업 시행자입니다. 밑줄이고. 양가로 7번은 작년에 추가된 내용인데 편하게 봅니다.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및 선박을 임차 수입할 때 누구 납세무자? 수입하는 자 또 체크하시고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나 선박을 임차에 수입할 때는 수입하는 자가 재산세 납부를 물집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납세 관련 지정신고 같은 것은 읽어보시는 거고 이렇게 해서 재산세 올해 별표 3개 했고 중요하다고 그랬고 납세무자 다 배웠습니다. 넘어갑니다. 172페이지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율 현재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보니까요. 공유재산의 경우에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공유재산 누가 납세무자라고 했어요? 지분권자. 지분이 가장 큰 자 아닙니다. 2번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나 그자가 어디 가는지 알 수 없을 때 행방불명일 때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납세무자라고요? 사용자. 이거 공부상 소유자 X입니다. 공부상 소유자 아니고 걔는 어디 가는지 알 수 없거나 소송 중이니까 사용자예요. 재산세는 수익세이기 때문에 현재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입니다. 3번 지방자치단체와
첫 번째요. 재산세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두 번째 요건이요. 그 재는 사내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는 누구라고요? 매수계약자. 공부상으로는 국가 등의 소유지만 권리변동 됐다고 봐서 매수계약자. 4번입니다. 공부상의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세금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라고요? 공부상 소유자. 그 개인 명의로 등재된 공부상 소유자. 종중소유물 소유물을 신고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과세권자가. 그러니까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로 본다. 맞죠? 5번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 이행되지 않고 and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라 납부함을 진다. 상속등기 안 되면 상속인이 누군지 알 수 없는데 상속인 각자요? 아닙니다. 누가 납세의무자라고요? 여기 상속등기도 안 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다. 누구? 주된 상속자입니다.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상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토지용 구분 어떻게 하는지 살짝 이런 것들 해가지고 봐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재산세, 과세대상, 그 다음에 토지용 구분 살짝 설명드리고, 또 그 다음에 재산세, 우리 나머지 납세 절차 이런 것들 다 과세표준 세율, 납세 절차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은 뭐 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진도를 또 많이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개를 듭니다, 여러분들. 고개를 드시면. 그래서 다음 주에가 이제 진도를 좀 많이 나가요. 그래서 다음 주에 진도를 많이 나가고, 그래서 재산세 다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 오늘 배운 거를 빨리 한번 좀 훑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등록면허세, 우리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누가 될 것이냐.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해요? 사실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해요?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절차적인 거. 정당에 등기 등록이 되면 얘가 사실상 권리자 등기할 만한 권한이 있는지 안 따집니다. 외관상 등기 권리자 납세의무자고, 등기 권리자다 보니까 무슨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설정 등기는 누가 납세의무자라고 했어요? 권자.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자, 지상권 설정 지상권자, 지역권 설정 지역권자, 이렇게 권자가 납세의무자고, 말소 등기할 때 누구다? 설정자. 그 등기 설정자가 납세의무자고요. 반대로.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 제가 이런 것도 물어볼 거예요. 민법에 공부 많이 되면. 자, 지상권 설정 등기 납세의무자는 권자니까 지상권자입니다. 토지 소유자예요? 건축물 소유자예요? 아이고, 이런 건 민법적인 식인데. 자, 건축물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 지상의 권리관자니까 지상권자니까, 자,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음에는 자, 저당권 설정 등기 납세의무자는 저당권자니까 채무자의 채권자예요? 채권자가 저당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뭐 저당권자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채권자이다, 뭐 이런 채무자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셨죠, 여러분? 그건 다음에 더 트레이닝을 하고. 하여튼 오늘은 설정 등기는 누구다? 권자. 말소 등기는 등록면허세 누가 납세의무자? 설정자. 이렇게만 오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 계산할 때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할 때는 그 부동산 가액을 누가 결정하느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의무자가 결정하는데,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신고 없거나 신고한 가액 시가편에 미달하면 시가순액으로 하고, 국수공판법 같은 머리글자를 따서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허세 뭐라고요? 등록 당시 가액이라는 게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할 때 취득 후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어요. 취득 당시 1억이었다가 등록 당시 1억 2천이 됐다. 그럼 뭘 과세표준한다? 등록면허세는 그 재평가 후에 뭐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1억 2천을 변경된 가액을. 그래서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 등록 1년제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등록면허세 있잖아요. 자, 등록면허세 세율은, 우리가 세율은 표준세율,
중과세율로 나눠지는데 표준세율, 지자체 상위 부동산 등기는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 부동산 등기 이외 법인등기, 선박등기는 각 시도마다 다르게 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일정 세율이 적용된다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탄력세율을 정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표준세율 우리 자 외웠습니다. 소, 가, 지 없는 애들 등록면허세 일단 과세 표준은 뭐로 합니까?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려요? 부동산가액.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과세 표준은 부동산가액인데 세율이 보존 등기 어떻게 외웠어요? 보8, 1천분의 8. 1천분의 28이 아니에요. 등기병만 보존 등기만 하는 거니까 1천분의 8. 그 다음에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연등기는 유십, 20, 1천분의 20.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연등기는 무동이 8, 1호, 1천분의 15.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연등기 등록면세는 상삼, 8, 1천분의 8이요. 자, 취득세 표준세를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외우라고 숙제 내드린 걸. 그 다음에 자,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다 세율은 1천분의 0.2% 똑같아요. 과세 표준이 다릅니다. 가등기는 부동산가액 또는 뭐 채권 금액의 0.2. 지상권 설정 등기는 소가점매들이니까 부동산가액의 0.2, 1천분의 0.2.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예요, 요역지예요? 요역지가액의 0.2. 그 다음에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차보증금 아니고 월 임대차 금액의 0.2.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금액의 0.2.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채권 금액의 0.2. 그죠? 각종의 그 밖의 등기,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건당, 건수과세 표준이죠. 건당 얼마? 6,000원 적용됩니다. 건당 6,000원.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중과세율도 있는데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기만 합니다. 지정문사무 설치 등기, 전입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의 3배 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그죠? 아닙니다. 취득세가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할 때 표준세율의 3배 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의 2배를 뺀 세율이지 등록면허세는 간단하게 표준세율의 몇 배? 3배로 중과세합니다. 다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업종,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원시설, 의료업 같은 이런 것들, 병원, 은행 이런 것들, 할부금융업 이런 것들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납세지요. 생계산 쓰면 내야 되는데 부동산 등기할 때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주소지 아니라는 거. 지방세는 부동산 소재지. 그 다음에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요. 아직은 뭐 괜찮아요. 등록관청 소재지고 한 곳에 볼 뻔. 근데 취득세는 같은 취득에 관계되는 재산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그럴 때 취득세는 소재지별로 안 분합니다. 면적비율에 따라 안 분해요? 시가편액비율로 안 분해요? 시가편액비율로 안 분하고. 등록면허세는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사안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등록관청 소재지고. 취득세는 납세지가 불분명하면 취득 물건 소재지인데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이런 거. 이런 건 아직 뭐 까먹어도 괜찮아. 아직은 이런 것들은 자꾸 들으면 되니까 보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신고납부하는데 자,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이지만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기간 나오면 안 되고 등록하기 전까지고. 등록면허세요. 예. 상속 증여 포함해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든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든 언제까지입니까?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기간 나오면 안 돼요. 접수하는 날까지. 근데 예외적 기간 나오는데 취득세도 추가 신고 납부 기간이 있었는데 등록면허세 똑같아요. 취득 후 등록면허세는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 당시에는 비과세, 등록 당시에는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가 등록 후 과세 대상, 추징 대상이 추징 대상이 됐다. 그 중과 대상이 된 날 사유 발생해도 며칠 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60일 이내에. 이때만 등록세 기간 나오죠? 60일 이내. 자,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세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합니다. 추가 신고 납부 기간, 등록면허세 요 경우만 기간이 있고요. 등록면허세요. 신고할 자가 법정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안 했어요.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했습니다.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50%를 경감한다. 땡.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X입니다.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결론적인 거라고 했어요. 등록면허세는. 영수증 갖고 오는 게 중요해서 작년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소액 면세점이나 소액 징수 면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자, 등록면허세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보다 적으면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고 법령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6,000원 납부하게 합니다. 6,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등록면허세 계산했더니 4,200원 나왔어요. 산출세액이. 얼마 납부해? 6,000원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우리 부동산 보유시부가 되는 대표적인 세금이고, 재산세, 자, 얘는 물세입니다. 물건 각각 개별 과세예요. 근데 토지만 예외적으로 인세력 성격이 있어서 합산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세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돼요. 재산세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요. 다음 주에 계속 볼 거고, 등록면허세, 재산세 현황 부과입니다.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과세 기준이 이제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 기준 요율련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공무상 소유자 아니고, 등기 안 돼도 잔금치로서 소유하고 있으면 납세무자가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사실상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종중세를 신고 안 했을 때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개인 공부상 소유자. 납세무자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공유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무자는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아니고 공유재산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 갑지분 60%, 을지분 40%, 갑은 60%, 을은 40% 지분에 대해서 지분권자 각자 납세무자고,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입니다. 하여튼 공유재산 아무리 꼬셔 넘어가면 안 돼요. 지분권자. 그 다음에 오늘 그러고 보니까 굿세어라 금수나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얘기 안 했네요. 그 어떤 얘기인지 다음 주에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눈탱이 밤탱이 돼도 막 또 뭐 눈병이 걸려도 나온 그 굿세어라 금순 씨라는 분 얘기해 드렸는데, 오늘 저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일 때 그분 꼭 얘기를 해 드려야 되는데 깜빡했네. 오늘 다음 주에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얘기 안 해주면 다음 주에 굿세어라 금순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복습 빨리 하고 마무리할게요. 재산세 납세무자 또 계속해서 보면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누가 납세무자?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 행방불명일 때 소유권 귀속이 불명해요.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누구? 사용자. 재산세는 수익세이기 때문에 현재 이전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요. 상속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 등기도 안 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어요. 누가 납세무자? 주된 상속자. 자, 결정의 제1순위는 민법상 상속지분자가 가장 높은 자. 2순위는 누구고?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연장자. 그 다음에 또 상속 등기 안 됐지만 사실상 소유자 신고가 되면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고, 둘 다 상속 등기가 됐을 땐 누구고? 상속인이고, 상속 등기 상속자 신고 둘 다 안 됐을 때는 주된 상속자고. 그 다음에 재산세요. 또 여러분 봅니다.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한 재산은 누가 납세무자예요? 수탁자, 위탁자 아니라는 거. 신탁재산은 수탁자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요. 그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계산했을 때 누가 납세무자가 되냐? 주택의 건물과 토지 시가 편액비로 나눠요? 면적비로 나눠요? 시가 편액비로 나눠서 그 소유자를, 주택과 토지 소유자를 납세무자라고 합니다. 재산세요. 채비지 보리지는 누가 납세무자예요? 사업시행자. 시공회사 아니에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아니고 사업시행자고. 이런 것들.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 누구다? 매수계약자. 공부상 국가 등의 수지만 권리운동 됐다고 봐서 매수계약자. 이런 것들 공부했습니다. 잘하셨고, 여러분요, 우리 다음 주에 하여튼 재산세 다 보고 다음 주에는 종부세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볼 게 많아요. 다음 주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